억만장자 아버지는 9명의 부모를 해고했다. 그들 중 누구도 마비된 아들로부터 단 한마디 말이나 움직임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용한 가사 도우미가 오기 전까지는 화려한 학위도 의료 경력도 없었다. 오직 인내심, 공감, 그리고 자장가뿐이었다. 다른 이들이 포기했을 때 그녀는 머물렀다.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조용한 소년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을, 그리고 어느 평범한 오후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영원히 감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소년이 스스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불신 속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 사랑, 꾸준함이었다. 이 가사 도우미는 단지 집을 청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서진 가족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아래에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걸 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아내의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 억만장자 하이루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때 사업과 가정생활 모두에 활발하고 존재감 있었던 그는 이제 거대한 저택 안에 갇혀 하루를 보낸다. 그는 그곳에서 외아들 하준서와 함께 살고 있는데 준서는 가족 중 누구도 제대로 설명한 적 없는 끔찍한 사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준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사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감정도, 주변 세상과의 연결의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하이루는 아들을 도우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은 약해졌다. 그가 느끼는 슬픔과 죄책감은 너무 무거웠다. 준서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대신 하이루는 모두를 밀어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9명의 다른 간병인을 고용했고 그들 모두 준서와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다. 이제 저택은 침묵, 텅 빈 방들, 그리고 차가운 벽으로 가득 차 있다. 집이라기보다는 기억의 감옥처럼 느껴진다. 집 자체가 시간에 멈춘 듯하다. 가구는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걷는다. 아무도 모든 것에 내려앉은 애도의 분위기를 감히 깨뜨리지 못한다. 하이루는 대부분의 방, 특히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방들을 피한다. 그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 낡은 사진을 응시하거나 침묵이 그를 갉아먹는 동안 일하는 척하며 보낸다. 준서는 대부분 자기 방이나 거실에 머무르며 그의 휠체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그의 눈은 공허하고 멀다. 의사들은 한때 하이루에게 준서가 치료와 꾸준한 보살핌으로 감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많은 실패한 시도와 진전의 기미가 없자 하이루는 포기했다. 그는 전문가들을 부르는 것을 멈추었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도 멈추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준서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실험적인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하이루는 듣기를 거부했다. 아들을 이렇게 보는 고통과 사고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쉬웠다. 하이루의 죄책감은 깊다. 그는 사고와 아내의 죽음 모두 자신을 탓한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날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족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은 준서의 사고와 아내의 죽음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하이루는 결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집에 오는 몇 안 되는 방문객들은 금방 문 밖으로 안내된다. 직원들은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며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준서의 의자 주위를 청소하고 그가 거의 손대지 않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간병인이 그에게 말을 걸거나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 준서는 그저 앞만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하이로는 그들 모두를 차례로 해고했고 아무도 준서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다시 시도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실패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쉽다. 한때 웃음과 빛으로 가득 찼던 저택은 이제 메아리와 슬픔만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것은 어느 흐린 오후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이름은 베감나다. 그녀는 하이루와의 첫 만남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고 차가운 분위기나 슬픈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베감나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이루에게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일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준서를 만났을 때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관찰하고 직원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그가 눈을 깜빡이는 방식이나 특정 소리에 손가락이 약간 움찔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다. 베감나는 그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근처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일을 하거나 그냥 함께 있어 주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피했다. 강요된 대화도 어색한 게임도 시끄러운 제안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차분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준서는 누군가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베감나 또한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잘 숨겼다. 그녀의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가 내면이 부서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준서를 얼마나 부드럽게 다루는지, 그가 반응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인내심을 갖는지에서 드러났다. 날이 지나면서 베감나는 그의 주위에서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에서 나온 짧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나 추억을 공유하거나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그녀는 그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책을 펴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무릎 위에 놓아주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선반을 먼지를 털면서 방에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준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하이로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회의적이었고 이번 시도도 다른 모든 시도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끝내기 전에 망설이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것은 베감라의 조용한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혹은 매일 조금씩 더 오래 머무는 준서의 시선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변화는 작지만 진짜였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베감라의 존재는 서서히 집안의 기운을 바꾸었다. 침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다시 평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이로는 서재에 갇혀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준서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읽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표지를 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몇 달 동안 한 것 이상이었다. 베감라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축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나타나서 준서 근처에 앉아 그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했다. 하이로는 때때로 같은 방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거의 희망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준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베감라 베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돌보았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인내심, 인지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녀가 하이루의 저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로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단지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저택은 차갑고 조용하고 무거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았다. 하지만 베감라는 돌아가지 않았다. 첫날 그녀는 조용히 공간을 탐색하며 방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생기 없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는 준서를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멈췄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미소를 짓지도 않았으며 그를 문제처럼 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거나 즉시 반응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주변 공간을 청소하며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녀는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이처럼 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를 지나갈 때 그의 머리는 돌리지 않아도 그의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녀는 방에서 특정 소리가 날 때, 예를 들어 유리잔을 내려놓거나 의자를 움직일 때 그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랬다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감라는 그것들을 작은 인식의 신호로 보았다. 그녀는 축하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정보를 마음속에 저장하며 준서가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웠다. 그녀에게 그는 가망 없는 사례가 아니었다.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주목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이해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창가 근처에서 먼지를 털고 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남동생이 잠 못 이룰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녀는 그것을 부를 계획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생각 없이 그곳으로 향했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방을 채우자 그녀는 특이한 것을 알아차렸다. 준서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그의 몸이 더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곁눈질로 지켜보며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준서가 그렇게 편안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노래를 마치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나중에 그녀가 본 것을 직원 중 한 명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은 준서가 가끔 눈을 감으며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감라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근육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그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진짜였다. 작은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동기를 주었다. 하일루는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쉽게 믿지 않았고 특히 많은 실패한 간병인들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베감나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희망에 차 있다가 실망하고 마침내 떠나버릴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는 그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집안 곳곳에서 그녀를 더 자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방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준서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결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다른 때에는 그저 근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이루는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자장가와 준서의 반응에 대해 들었을 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작은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준서의 눈, 그의 손, 심지어 베감나가 근처에 있을 때 그가 듣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까지. 하이루의 내면에서 의심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불편함. 이 불편함은 베감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가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하이루는 자신이 너무 빨리 포기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해고했던 간병인들, 취소했던 치료 세션들, 그리고 고통을 마주할 수 없어서 준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던 시간들을 기억했다. 베감나를 보면서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끄러움. 그녀는 그가 오래전에 그만둔 일을 하고 있었다. 시도하는 것. 그녀는 매일 나타나 준서와 함께 앉아 그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리고 하이루는 왜 자신이 똑같이 하지 않았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그를 쳤다. 그는 베감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하지도 느낀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처리해 온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베감나와 준서의 유대감은 계속해서 깊어졌다. 극적이거나 명백하지는 않았다. 느리고 조용하며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베감나는 더 많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준서가 그녀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정 단어가 말해졌을 때 그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창밖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그녀는 결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존중하고 그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관심과 따뜻함, 그리고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방 조명을 더 편안하게 조절했으며 때로는 일하는 동안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쌓여갔다. 준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의식적이고 더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베감나는 자신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적의식. 동시에 하이루는 그림자 속에서 계속 지켜보며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심지어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안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단지 조용해졌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배감나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준서의 휠체어 근처 바닥에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별 생각 없이 그녀는 그것을 더 잘 보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카펫을 가로질러 움직이자 그녀는 준서의 눈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빠른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다. 그의 눈이 빛을 따라갔다. 배감나는 잠시 멈추고 빛을 고정한 다음 다시 움직였다. 준서의 눈이 두 번째로 그것을 따라갔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불을 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저녁 늦게 준서가 의자에서 쉬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시도하며 바닥을 가로질러 천천히 빛을 움직였다. 다시 한번 그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는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배감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녀는 다른 작은 테스트들, 간단한 것들을 주목을 끌거나 준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묘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이루가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배감나는 조용한 방식으로 부드러운 자극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도구를 가져오거나 극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했다. 그녀는 준서의 시야에 있는 물건들을 옮겼고 조명을 약간 바꾸었으며 심지어 휴대폰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시도했다. 한 번은 새가 지저귀는 녹음 소리를 틀었을 때 그의 눈이 소리의 리듬에 맞춰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다른 때에는 물잔을 부드럽게 두드렸고 준서의 손가락이 마치 그 소리를 알아차린 것처럼 살짝 움직였다. 결코 완전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항상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메모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러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준서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가 한 음절, 그리고 또 다른 음절을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것들은 진짜였다. 배감나는 깊은 기쁨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렵게 하고 싶지 않았다. 준서는 또한 아주 살짝 미소 짓기 시작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그에게 남동생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남동생이 한때 했던 우스꽝스러운 일을 묘사하고 있었고 준서의 입술이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멈추고 기다렸고 희미한 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녀는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소는 여전히 작고 짧았지만 조금 더 빈번해졌다. 배감에게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그것들은 준서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연결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희망 같은 것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어느 날 오후 하이루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배감나는 약병으로 가득 찬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각 병에는 준서의 이름과 함께 신중한 필체로 적힌 복용량과 스케줄이 있었다. 라벨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모태국 박사. 배감나는 글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나중에 보기 위해 라벨 사진을 찍었다. 배감나는 누구에게도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약에 대해 큰 소란을 피우면 하이루가 자신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약의 이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녁 시간을 의료 기사를 읽고 포럼을 검색하며 보냈다. 천천히 그녀는 약물 조합이 단지 통증이나 근육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강력한 진정제였다. 읽을수록 그녀는 더욱 놀랐다. 이 약들은 준서를 지속적인 정신적 혼미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가 전에 결코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했다. 배감나는 하이루가 이 모태국 박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질문 없이 처방을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고 깨달았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왜 의사가 최근 평가도 없는 10대 소년에게 그렇게 많은 진정제를 처방하겠는가? 생각할수록 그것은 그녀를 더 괴롭혔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직 준서에게 약을 주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는 서서히 복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준서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단계에서 현명해야 했다. 한편 하이루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준서의 희미한 미소를 보았고 그에게서 나오는 몇 개의 짧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그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준서가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날씨가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새로운 스케줄이 그를 덜 피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이루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일한 진짜 변화는 배감나였다. 그녀가 집에 온 이후로 준서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이루는 그 느낌이 싫었다. 그는 단지 조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는 질투했다. 배감나는 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준서와 연결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희망이 없다고 믿으며 몇 년을 보냈다. 이제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잃고 싶지도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슬픔에 갇힌 채 하이루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배감나가 너무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변명을 찾았다. 그는 낡은 서류에 자신을 파묻고 사무실에 틀어박혀 직원들과의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그가 보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과 아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준서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이루가 얼마나 존재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배감나가 준서가 새로운 소리를 내거나 작은 미소로 반응하도록 도울 때마다 그것은 하이루에게 자신의 부재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며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순 것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반면에 배감나는 계속 나아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조용하며 항상 친절했다. 그녀는 하이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준서에게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그리고 매 작은 발걸음마다 준서 안의 빛이 조금씩 더 빛나기 시작했다. 하이루는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열린 문을 통해 그는 배감나가 준서 앞에 바닥에 앉아 밝은 색의 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고 준서의 눈은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공을 그의 무릎 위에 부드럽게 놓고
손뼉을 가볍게 쳤다. 준서는 2번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이로는 얼굴이 굳어진 채 몇 초 더 조용히 지켜보았다. 백암라가 다른 물건을 집어들고 시각적 훈련을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이로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이름을 외칠 때 크고 날카로웠다. 백암라는 놀라서 재빨리 일어섰다. 하이로는 그녀가 선을 넘었다고 비난하며 허락 없이 아들을 상대로 실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목소리는 계속 높아졌다. 충격과 상처를 받은 백암라는 설명하려 했지만 하이로는 듣지 않았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그녀에게 즉시 멈추고 방을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날 밤 늦게 백암라는 자신이 머무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하이로의 말을 계속 되새겼다. 그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고 준서는 너무나 잘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즉시 그만둘까 생각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멈췄다. 침대에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은 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바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통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즉 2주 더 머물 것이다. 지금 떠나면 준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에게 그럴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하이루에게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고 요구된 일만 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작은 방식으로 계속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의 근처에 머물렀으며 그가 그녀를 볼 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랐다. 준서는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몇 주 전에 그 공허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인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집안의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백암라는 여전히 가까이 머물렀고 여전히 부드럽게 그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그의 의자 근처에서 담요를 개고 있을 때 그가 그녀를 보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처음에는 백암라가 상상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다. 가지마 엄마. 백암라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나 여기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준서는 그녀를 어머니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존재를 안전과 사랑과 연결시켰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은 진짜였다. 그것은 사고 이후 그가 말한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다. 백암라는 슬픔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느끼는 모든 것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하이루는 직원 중 한 명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가 백암에게 직접 물었을 때 그녀는 감정 없이 확인해 주었다.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이루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조금 부서졌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으로 그는 백암라를 밀어내는 것이 준서가 몇 년 만에 이룬 유일한 진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상처를 받았다. 다른 사람이 아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에, 준서가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본다는 사실에 그 생각은 그의 속을 태웠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의심, 만약 그의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의 과보호, 그의 일과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준서가 치유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날 밤 하이루는 불 꺼진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와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는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자신이 문제였을까? 그 후 며칠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이루와 백암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짧고 억지스러웠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직원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백암나는 자신의 선택에 충실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준서를 계속 돌보았고 준서는 매일 더 많이 반응했다. 그는 이야기 도중에 한 번 웃었다. 그녀가 장난감을 그의 앞에 놓았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만졌다. 이 순간들은 작았지만 그들은 그 공간을 몇 년 동안 저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따뜻함으로 채웠다. 하이루는 종종 문 뒤에 서서 보이지 않게 지켜보았다. 그는 준서의 눈에 있는 기쁨, 그의 몸짓에 있는 평화, 그리고 그가 백암나를 보는 방식을 보았다. 그것은 하이루에게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 희망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아들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는 개입하고 싶었고 시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존심이 그를 막았고 죄책감이 그를 침묵하게 했다. 하이루와 백암나 사이의 감정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준서의 유대감은 계속해서 깊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보살핌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준서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꼈다. 한때 차갑고 어두웠던 집이 변하기 시작했다. 방들은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침묵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심지어 직원들도 더 편안하게 걸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고 모든 것이 고쳐지는 큰 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상황은 바뀌고 있었다. 백암나는 자신의 시간이 거의 다했다는 것을 알고 준서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루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준서가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했다. 반면에 하이루는 매일 자신의 생각과 싸웠다.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매일이 지날수록 그 결정은 그를 짓눌렀다. 한 가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분명했다. 백암나의 존재는 집의 빛을 가져왔다. 그리고 모든 갈등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한때 완전한 침묵 속에 살았던 소년에게 닿았다. 화창한 오후, 거실의 큰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백암나는 빛이 들어오도록 일찍 커튼을 열어두었는데 이제는 자주 하는 일이었다. 준서는 방 중앙 근처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수첩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백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기억력 게임을 할 때 사용하던 수첩 중 하나였다. 준서는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팔을 뻗어 수첩에 닿으려고 했다. 손가락이 가까이 갔지만 충분히 닿지는 않았다. 휠체어가 약간 움직였고 준서는 균형을 거의 잃을 뻔했다. 근처에서 수건을 개고 있던 백암나는 재빨리 돌아보며 손에 든 모든 것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팔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서. 넌 할 수 있어.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준서는 얼어붙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고 다시 백암라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일어서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한 꿈처럼 여겼다. 의사들은 그의 하반신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 가능성을 격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암라는 두려움 없이 말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고 그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준서의 손이 떨렸다. 그의 다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약간 움찔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백암라는 움직이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때 준서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알았어요, 엄마. 믿어요. 그 말은 마치 그 자신도 놀란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다. 백암라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팔은 떨렸고 오랫동안 지탱하지 않았던 무게를 감당하며 다리가 흔들렸다. 천천히 엄청난 노력으로 준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위로 올라가는 매 인치가 산처럼 느껴졌다. 백암라는 그를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균형을 잡기 위해 몇 초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가 약간 구부정하게나마 서자 백암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거야. 해내고 있어. 준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섰다. 다리는 약했지만 진짜처럼 느껴졌다. 숨을 고르고 그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서툴고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것은 한 걸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걸음이었다. 백암라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는 해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준서는 스스로 서서 걸었다. 멀리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진짜였다. 움직이는 매 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침묵은 슬픔이 아닌 경외감으로 무거웠다. 그들 둘 다 모르는 사이에 하이루는 지난 몇 분간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백암라가 무릎을 꿇고 준서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는 순간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방해하고 어쩌면 그녀를 멈추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가만히 있게 만들었다. 이제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는 것을 보며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그의 감정은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의 눈은 숨기려 하지 않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화나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압도되었다. 하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준서의 휠체어는 영원한 현실이었고 그 이상의 희망은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눈앞에서 본 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준서는 방금 걸었다. 결코 말하지도 웃지도 움직이지도 않던 소년이 진짜 걸음을 내디뎠다. 하이루의 심장은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충격으로 아팠다. 그 순간은 하이루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몇 년 동안 그는 죄책감,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는 준서를 더 많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위에 벽을 쌓기도 했다. 준서가 걷는 것을 보며 하이로는 그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제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믿기에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접근 방식은 통제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베감라의 방식은 달랐다. 그녀는 준서에게 공간 믿음 그리고 시도할 이유를 주었다. 하이로는 몇 초 더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문간에서 물러났다. 그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준서의 순간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준서를 부서진 소년이나 비극의 상기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진정한 모습, 즉 끝없는 잠재력을 가진 강하고 용감한 아이로 보았다. 준서가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은 그의 기억에 새겨져 몇 년간의 슬픔을 밀어냈다. 하일로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걸어갔다. 그날 이후로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가구나 복도의 침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 공기 중의 느낌에 관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준서가 서 있던 순간은 문을 열었다. 배감나는 같은 인내심과 보살핌으로 그를 계속 돌보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에너지,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다. 준서는 여전히 의자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자주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몸은 서 있던 그 느낌을 기억했고 그의 마음도 그랬다. 하이로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며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을 고통의 상기물이 아니라 치유가 가능한 장소로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 떨어진 수첩, 그리고 누군가를 충분히 믿어 일어서서 첫걸음을 내디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배감나는 식탁에 앉아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이름, 모태국 박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준서의 모든 약병에서 그 이름을 보았다. 그 이름은 항상 복잡한 지시와 강한 복용량과 함께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배감나는 더 이상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그녀는 과거의 오랜 친구인 줄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경험 많은 안과 의사로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통화하지 않았지만 줄리아는 여전히 그녀를 믿었다. 배감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의사의 배경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줄리아는 동의했고 의료 기록과 오래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늦게 줄리아가 심각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모태국 박사는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약물 공식을 조작하고 아이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실험을 수행했다. 여러 보고서가 그가 미승인 치료법을 사용했다고 비난했고 공개적인 스캔들 이후 그는 면허를 잃고 사라졌다. 줄리아는 모태국 박사가 더 이상 진료할 수 없었지만 그의 처방전과 약물 공식 중 일부는 여전히 지하 경로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고 계속 설명했다. 배감나는 줄리아가 준서가 복용해온 것과 일치하는 약물들을 나열하는 것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이것들은 무해한 알약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뇌 활동과 감정적 반응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진정제 혼합물이었다. 배감나는 줄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준서의 느린 반응, 공허한 시선, 그리고 정신적 혼미는 단지 그의 트라우마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위험한 약물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녀는 하이루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준서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이루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그에게 인쇄된 정보를 건네주고 그가 읽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얼굴이 변했다. 그의 몸은 마치 더 이상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기울었다. 그가 읽기를 마쳤을 때 그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충격에 빠진 채 종이를 응시했다. 마침내 하이루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사고 직후 개인적인 연락처를 통해 모태국 박사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당시 준서는 반응이 없고 다루기 어려웠다. 하이루는 절박했다. 그는 의사들이 희망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치료법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준서는 밤의 갑작스러운 폭발과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하이루는 겁에 질려 있었다. 아들과의 얼마 남지 않은 연결고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모태국 박사가 나타나 평온과 통제를 약속했을 때 하이루는 2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남자의 자격증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평화를 원했고 그것이 약을 통해 오더라도 상관없었다. 하이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준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를 마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배감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이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아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허용했고 이제 그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하이루는 준서의 모든 약을 모아 밀봉된 봉투에 버렸다. 그는 즉시 모든 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황이 동안 준서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팀을 불렀다. 배감나는 매 시간 준서의 곁을 지키며 어떤 변화든 면밀히 지켜보았다. 약 없이 보낸 첫날, 준서는 피곤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둘째 날, 그의 눈은 더 오래 뜨고 있었다. 셋째 날,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준서는 더 자주 눈을 깜빡이고 소리를 더 빨리 추적하며 움직임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지시 없이 숟가락을 잡기도 했다. 배감나는 그가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하이루도 같은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개선은 작았지만 새로운 버전의 준서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마치 그의 마음에서 무거운 커튼이 걷힌 것 같았다. 변화는 느렸지만 진짜였다. 준서는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주말까지 준서는 더 기민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표현력이 풍부해졌다. 그는 배감라가 보여준 짧은 만화 클립을 보고 웃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껴안았고 예상보다 더 오래 안고 있었다. 하이루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걸어 나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 옆에 앉아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으로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고 단지 수용만이 있었다. 하이루는 배감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것은 단지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배감나는 단지 준서를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감히 가지 못한 곳으로 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이루는 준서의 상태뿐만 아니라 배감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길 잃은 소년과 부서진 아버지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 순간부터 하이루는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배감나를 준서의 보살핌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녀의 의견을 물었으며 그녀의 판단을 신뢰했다. 그에게는 쉽지 않았다. 통제를 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가 더 많은 생명력과 감정으로 반응할 때마다 하이루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때 어둡고 침묵으로 가득 찼던 집은 변했다.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상으로 희망이 있었다. 모태국 박사에 대한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준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고 배감나는 그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의 일부였다. 하이루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이나 실수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필수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아들을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주변 세상에 깨어나는 사람으로 보았다. 늦은 저녁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림이 저택의 넓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곧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세찬 비가 창문을 때렸고 큰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안에서는 불빛이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집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비상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뿐이었다. 복도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준서는 갑자기 몸이 굳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벽을 잠시 비추었고 이내 완전한 어둠이 돌아왔다. 그리고 비명이 들려왔다. 준서는 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공황 상태에 빠져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하이루가 방으로 달려왔지만 중간에 얼어붙은 차에 멈춰 섰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과 자신의 두려움에 압도된 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배감나가 복도에서 달려왔다. 그녀는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준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근처 테이블에 촛불을 안전하게 내려놓은 다음 그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가 그를 가까이 안아주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배감나는 부드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노래로 바꾸었다. 그녀의 자장가. 그것은 그녀가 몇 주 전에 불렀던 것과 같은 노래였고 준서가 한때 잠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그를 부드럽게 흔들었고 가슴에 꼭 안아주었다. 서서히 그의 호흡이 바뀌었다. 그의 근육이 이완되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의 손은 마치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그녀의 셔츠를 꽉 쥐었다. 하이루는 근처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팔은 옆에 붙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이런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준서가 백암나의 힘과 차분함, 그리고 존재를 얼마나 깊이 필요로 하는지를 진정으로 보았다. 준서는 마침내 백암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몸은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작은 흐느낌이 나왔지만 노래가 계속되면서 그것마저도 사라졌다. 촛불빛이 벽에서 흔들리며 공간을 채우는 느리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집은 다시 한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백암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사 사이사이에 속삭이며 준서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조용한 힘만이 있었다. 하이루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호흡은 얕았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몸을 낮추어 앉아 여전히 지켜보았다. 그 노래는 그에게 누군가를, 그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도 노래를 부르곤 했다. 같은 노래는 아니었지만 같은 목소리로 차분하고 따뜻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기억들이 그를 세게 쳤다. 그는 이런 폭풍우 속에서 그녀를 안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아기였던 준서가 똑같은 방식으로 흔들리던 것을 기억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처음으로 그 기억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이루는 조용히 계속되는 자장가를 들었다. 그 소리는 어두운 저택을 통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다. 백암라의 팔은 결코 준서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조각조각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고 다시 세우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하이루는 모든 것을 보았다. 준서가 그녀를 신뢰하는 방식, 그가 완전히 경계를 푸는 방식, 그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방식. 하이루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후 백암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고 머물 것이다. 하이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것은 부드러웠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지만 백암나는 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여전히 준서를 품에 안은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방 안의 긴장도 사라졌다. 비는 계속되었지만 천둥은 이제 더 멀리서 들려왔다. 준서는 백암나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이루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있던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고 마침내 아들에게 찾아온 드문 평화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백암나는 준서를 부드럽게 움직여 그를 더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촛불을 집어 하이루에게 더 가까운 테이블에 놓아 빛이 그에게 닿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그녀는 손을 뻗어 하이루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압력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강력하게 느껴졌다. 하이루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으로 그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백암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언가 바뀌었다. 중요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그 밤은 그들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의미했다. 그것은
단지 폭풍을 이겨내거나 준서를 진정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순간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이었다. 하이루는 처음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이 항상 그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그것은 인내심과 존재감을 통해 온다. 때로는 어둠 속의 자장가를 통해 온다. 백암나는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두렵고 압도당했던 준서는 약이나 침묵이 아닌 음악과 신뢰를 통해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서져 있던 하이루는 마침내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도록 허락했다. 그 작은 손길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공유된 고통과 느린 치유 위에 세워진 상호 신뢰의 시작이었다. 한때 슬픔과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저택은 이제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것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약물 복용이 완전히 중단된 후 준서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한때 느리고 뻣뻣했던 그의 몸은 이제 더 통제력 있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가구나 백암나의 손을 지지대 삼아 한 번에 몇 걸음씩만 걸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방을 가로지르는 짧은 산책으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가 짧은 문장으로 바뀌었다. 백암나가 낡은 베개를 이용해 만든 게임을 하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백암나와 하이루는 그를 면밀히 지켜보며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축하했다. 한때 두려움과 약물이라는 겹겹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소녀는 이제 서서히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백암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준서와 함께 놀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며 보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이루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놀이 시간에 바닥에 앉았고 준서를 웃게 하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때 슬픔에 잠겨있던 집은 이제 준서가 내딛는 걸음마다 깨어나고 있었다. 하이루는 자신의 삶이 다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랫동안 아들과의 유대감을 가질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매일이 그에게 희망을 가질 이유를 주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실수를 했지만 노력했다. 그는 식사 시간에 준서와 함께 식탁에 앉았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으며 통제 없이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그 노력은 중요했다. 준서는 이제 그에게 반응했다. 그는 그를 더 자주 아빠라고 불렀고 눈을 마주쳤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그의 손을 잡기도 했다. 한때 깨졌던 유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편 백암나는 변함없는 인내심과 보살핌으로 준서를 계속 지도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치료처럼 느껴지게 하지 않았다. 항상 놀이였고 항상 부드러웠다. 그리고 준서는 계속해서 나아졌다. 그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깔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백암나가 틀어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단순하고 우스꽝스럽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했다. 소녀는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온전해지고 있었다. 그때 모태국 박사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뉴스 보도는 그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 미승인 실험 참여, 그리고 여러 아이들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백암나와 하이루는 침묵 속에서 뉴스를 지켜보았다. 다른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준서와 같은 아이들이 같은 종류의 약물과 치료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이루는 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일부였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베감라는 그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했다. 당신에게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하일루는 들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인터뷰에 응했으며 준서의 이야기를 언론과 공유했다. 힘들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옳은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행동으로 바꾸었고 다른 어떤 아이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그는 다른 부모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서서히 정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하이루는 그 싸움에서 평화를 찾았다. 동시에 저택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침묵으로 가득 찼던 방들은 이제 웃음, 대화, 그리고 음악으로 가득 찼다. 베감라는 작은 장식품들, 준서가 그린 그림들, 화려한 베개들, 행복한 순간들의 사진들을 가져왔다. 한때 조용하고 경직되었던 직원들은 이제 미소 지으며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주방에서는 다시 신선한 요리 냄새가 났다. 영화의 밤, 보드게임, 그리고 준서의 발전을 위한 작은 축하 행사도 있었다. 그것은 단지 기억으로 가득 찬 큰 건물이 아니라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하일루는 더 많이 웃고 더 잘 자고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베감나와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조언, 위로, 그리고 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침에 그녀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과거, 걱정,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용주와 간병인 사이의 경계는 서서히 사라지고 더 깊고 진정한 관계로 대체되었다. 베감라는 이제 가족의 일부였고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사람의 유대는 매일 더욱 강해졌다. 베감라는 단지 준서가 다시 걷고 말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이루가 다시 아버지가 되도록 돕고 있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준서는 매일 아침 베감라의 목소리에 잠을 깼고 하이루는 아침 식사에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고 음악을 들었으며 때로는 복도에서 태그 놀이를 하기도 했다. 준서는 여전히 약간 비틀거리지만 자유롭게 달리며 킥킥거렸다. 하이루는 종종 그 순간들을 뒤에서 물러서서 아들이 지금 가진 삶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베감라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서진 가정에 들어와 처음부터 그것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일루는 준서의 간병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여정의 파트너로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여전히 감정적인 상처는 있었지만 치유가 시작되었다. 준서는 이제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고 두 어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은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카펫 위에서 장난감 동물과 블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준서는 잠시 멈추고 베감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베감나, 이것 좀 보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이루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준서를 그리고 베감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것은 즉흥적인 순간이었다. 아무도 준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엄마 베감나,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이름이었다. 베감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미소 짓고 그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하이루는 그 순간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그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관한 것이었다. 신뢰, 사랑, 가족.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이름이 그것을 확정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단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이상이었다. 다시 태어난 소년, 구원받은 아버지, 그리고 그들 둘 다를 다시 살려낸 한 여인. 배감나는 저택 뒤뜰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시내의 한 전문학교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다. 그곳은 운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종류의 기회였다. 그 학교는 현대적인 장비, 강력한 교직원, 그리고 그녀가 믿는 모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아동 발달 분야의 수석 조교로 팀에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 더 나은 급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성장도 제공할 것이었다. 하지만 정원을 둘러보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준서의 웃음소리를 듣자 그녀의 흥분은 사그라들었다. 하이루와 준서에게 그 제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소식을 혼자 간직했다. 서서히 그녀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놀이 시간을 놓치고 말을 덜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하이루는 알아차렸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다. 배감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 직업 제안은 드문 기회였고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기다릴수록 비밀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준서와의 유대감은 너무 깊어져서 작은 변화조차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덜 장난스러워졌으며 마치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이루도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배감나가 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서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였지만 몇 시간 안에 천이 급격히 오르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하이루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는 물을 주고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준서는 계속해서 배감나를 부르며 울었고 하이루가 하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준서가 더 많이 울수록 하이루는 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여전히 배감나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하고 불안해진 하이루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배감내게 전화했다. 그는 두려움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애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망설임 없이 배감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준서가 열로 불타고 몸은 땀에 젖고 얼굴은 창백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꾸준했으며 폭풍우와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불렀던 것과 같은 자장가였다. 서서히 준서의 호흡이 편안해졌다.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의 손은 그녀가 밤새도록 함께 있어주는 동안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이루는 근처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배감나는 준서가 마침내 잠들었을 때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하이루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보살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과나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몇 달에 걸친 신뢰, 인내, 그리고 존재감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 심지어 준서의 친아버지조차도 같은 방식으로 쌓을 수 없었던 관계였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렸다. 준서는 여전히 약했지만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몇 번 깜빡인 다음 백암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충분히 분명했다. 엄마가 머물렀어. 엄마가 머물렀어. 백암나는 얼어붙었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이루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그는 슬픔이 아니라 백암나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단지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서 주위에 신뢰, 따뜻함, 그리고 보살핌으로 가득 찬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다. 하이루는 몇 년 동안 돈으로, 의사로,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백암나는 존재감으로 그것을 해냈다. 그녀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머물렀다. 그 순간은 하이루 안에 무언가를 부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세웠다. 그는 이제 준서의 삶에서 그녀의 자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대체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은 하루 동안 하이루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집안을 걸으며 백암나가 무언가를 바꾼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복도의 음악, 식사 시간의 웃음, 준서가 그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보내고 멀리서 그녀의 꿈을 지지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머물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말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가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그 생각과 씨름했다. 그는 이기적이고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따를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준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사랑에서 행동할 것이었다. 하이루는 준서의 방박 복도에 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백암나가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집의 미래는 그가 내려야 할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준서가 다시 잠든 후 하이루는 백암나가 청소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여전히 긴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다. 그 제안에 대해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놀란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기회예요.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곳, 이 가족, 당신 없이는 예전 같지 않아요. 당신의 꿈을 막는다는 의미라면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조력자로서가 아닐 거예요.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일 거예요. 당신은 이제 그런 존재예요. 백암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리대를 응시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다. 결정은 아직 내려져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무언가는 분명했다. 그들이 함께 싸운 것은 직업 이상이었다. 그것은 집이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다. 하이루는 서재의 낡은 서랍을 뒤지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아내의 필체로 앞면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깔끔하게 접힌 편지였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앉아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사고 몇 주 전, 그들의 삶이 스트레스, 고통, 그리고 준서에 대한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던 시기에 쓰여졌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하이루와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만약 내가 여기 없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준서를 사랑하게 해줘요. 그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그를 안아주게 해줘요. 그는 하나의 심장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이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편지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돌아와 다시 그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가까이 안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일어나 집을 가로질러 백암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조용히 식료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이루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문간에 멈춰 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일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뭔가를 찾았어요. 그녀가 쓴 편지요. 백암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췄다. 그러자 그가 계속했다. 그녀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준서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저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는 계속하면서 갈라졌다. 저는 가정부가 필요 없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요. 잠시 동안 백암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고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바로 껴앉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가까이 서서 말하지 않은 단어들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다. 그녀는 머물 것이다. 몇 달이 지나고 저택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이상으로 변했다. 차가운 침묵은 사라졌다. 아침에는 음악이, 저녁에는 이야기가, 그리고 모든 방에는 웃음이 있었다. 준서의 발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더 잘 걸었고 더 명확하게 말했으며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을 사귀고 노래를 배우고 심지어 공예품과 그림을 집에 가져왔다. 하이루도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돕고 밤에 준서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백암나는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완전히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순간에 함께했다. 그녀는 준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자 잠들기 전에 듣고 싶은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다. 가족의 일과는 이제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집은 그 변화를 반영했다. 기쁨의 사진들이 고통의 초상화를 대체했다. 모든 구석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가 끝난 곳처럼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가 진정으로 시작된 집처럼 보였다. 어느 특별한 날, 학교는 가족들을 축하 행사에 초대했다. 각 아이는 무대에 올라 작은 메시지나 공연을 선보일 것이었다. 하이루와 백암나는 앞줄에 앉아 조명이 어두워지자 손을 잡았다. 준서의 차례가 되자 그는 무대 옆에 섰다. 선생님이 도움을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조용한 거리에 차 혼자 걸으며 그는 양손에 큰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그가 마이크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것을 돌렸다. 표지판에는 사랑해요, 엄마 배감나 라고 적혀 있었다.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배감나는 압도되어 양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이루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서는 무대 위에서 자랑스럽게 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은 단 한마디의 추가적인 말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은 그 간단한 메시지로 이미 말해졌다. 치유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더 완전한 무언가 그 이상이 되었다. 그날은 아무도 잊지 못할 순간을 기록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준서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한때 가장 어두운 밤을 통해 그를 진정시켰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배감나는 자리에서 부드럽고 꾸준한 목소리로 그와 함께했다. 하이루는 잠시 망설인 후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하거나 연습된 것은 아니었지만 옳은 방식으로 서로 어우러졌다. 방 안의 사람들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때 두려움을 쫓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노래는 이제 사랑과 기쁨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소리로 된 이야기. 그 음악의 순간은 어떤 연설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공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남은 모든 것과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방은 잠시 동안 그들 사이의 단합에 감동하여 조용히 있었다. 한때 부서졌던 가족은 다시 그 리듬을 찾았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달라 보였지만 장식이나 가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느낌이었다. 살아있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그림이 붙어 있었으며 거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때 슬픔으로 메아리쳤던 복도는 이제 진짜 가족의 소리를 담고 있었다. 하일루는 소파에 앉아 준서를 품에 안고 잠들었고 배감나는 그들 옆에서 쉬며 부드럽게 준서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한때 청소부로 문을 통과했던 그 여인은 이제 집에 바로 그 심장이 되었다. 그녀는 단지 표면을 청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간의 고통, 죄책감, 그리고 침묵을 닦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단지 준서가 걷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 가족이 다시 서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제 집은 더 이상 그림자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함, 소음,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추억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냥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마침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가장 좋았던 부분이나 나빴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